교재는 몇 페이지부터 보시면 되시냐면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 전산세무 2급 교재 페이지는 그렇고요. 이번 시간엔 공급 시기라는 거하고 공급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시험은 공급 시기라고 하는 거래 시기만 열심히 출제를 합니다. 뭐 재화의 공급 시기가 언제이고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이고 그리고 우리 부가가치세법 특례 규정에 갔더니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재화의 수입 시기를 또 언제로 볼 거냐. 그래야 세금 계산서 발급에 영향을 줄 거니까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느냐 징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과세권의 문제가 생겨요. 그게 공급장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장소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우리 과세권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거래가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게 공급장소라는 거. 근데 시험에서는 잘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공급 시기, 거래 시기와 공급 장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재화의 공급 시기.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드렸어요? 세금 계산서에 무엇이다? 작성 연월일을 의미한다. 또는 작성 일자이다. 제가 이걸 왜 써드렸을까요? 자, 세법에서는 그냥 공급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신고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공급 시기라는 의미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크게 일반 과세자로 갈게요, 여러분. 그럼 과세 기간은 크게 언제? 우리는 1기가 있고 또 언제가 있다? 2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보고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공급 시기라고 하는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만 내가 어떤 과세 기간에 신고를 할 거냐라는 결정이 돼요. 그리고 아무런 요건 없이 우리가 신고하진 않겠죠. 그러면 공급 시기가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나는 뭘 발급한다?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급한다. 그럼 세금 계산서라는 양식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 며칠 날짜의 세금 계산서입니다라고 하는 작성 연월일 또는 작성 일자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 시기가 5월 1일이다라고 확정이 되면 세금 계산서에 작성 연월일도 또는 작성 일자도 며칠이다? 5월 1일이다. 그럼 요게 확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몇 기? 1기 과세 기간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이 내용을 무엇하여? 포함하여 무엇한다? 신고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공급 시기는 과세 기간에 어디에 해당이 됐냐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급 시기를 제대로 모르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프로그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 전표가 있고 매입 매출 전표라는 게 있죠.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우리는 몇 년도, 2021년도 우리 5월 1일이라고 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입력하는 날짜가 무엇이다? 작성 연월일 또는 작성 일자에 맞춰서 입력을 했던 거거든요. 다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스마트 A를 쓰고 있다, 세무사랑을 쓰고 있다. 근데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AS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있다. 그럼 저희는 공급 시기가 5월 1일로 확정이 되면 거기다 5월 1일을 입력하고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세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거길 통해서 발급을 하겠죠. 다만 저희가 홈택스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러면 국세청 서버에 들어가셔서 무엇할 거예요? 인증 로그인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작성일을 며칠? 5월 1일을 입력해서 공급가액 얼마? 세액 얼마라고 입력해서 발급하시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게 공급 시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면 아예 세금 계산서 발급은 시작도 못해요.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날짜는 이 작성 연월일을 의미하는 부분, 증빙이 발급된 날짜를 의미하는 부분, 그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자주 냅니다. 그럼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인 공급 시기와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 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공급 시기라는 건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는 얘기고요. 우리 거래 형태라는 건 이 일반적인 공급 시기 안에 가서 봤더니 지금 현재 또 내용이 나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기 할부로 팔면 공급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대가를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받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물건을 넘겨주고 돈을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다? 그럼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12개월 할부로 받는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36개월 할부로 받는다고 그러고 누구는 계약서에 약정된 날짜에 맡아서 따박따박 정해져 있는 날짜에 받는다고 그러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게 거래 형태라는 거예요. 거래 형태. 자, 일반적인 공급 시기의 첫 번째 얘기는 재화라는 건 대부분 이동이 가능하죠. 제가 지금 현재 펜을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 펜은 누군가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재화를 무엇한 시점? 인도한 시점을 공급 시기로 봐라. 내가 5월 날 이 펜을 넘겨줬다라면 공급 시기는 5월 1일이고 작성 연월일도 5월 1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더라. 그러면 부동산을 매매한대요. 그래서 땅을 팔고 건물을 팔고 있다. 근데 여러분 땅을 떼서 팔 수는 없죠. 그냥 그 땅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죠. 다만 지번 주소가 지번 주소가 다르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 땅은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도 토지 위에 그냥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동이라는 게 사실상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언제로 봐라. 그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동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빼면 이외의 경우로 봅니다. 그럼 무슨 부분? 재화의 공급이 무엇되면 확정되면 그때 공급 시기로 보아서 세금 계산서 작성 연월일로 기재해서 발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 시기.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했는데 재화를 공급했는데 현금 받고 팔았어요. 외상으로 팔았어요. 할부로 팔았어요. 그럼 제가 부가가치세에서는 우리 단기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1년 이내에 무엇할 것이다. 대금을 회수한다. 그래서 1년 이내이면 1년 이내 대금 회수를 하면 부가세는 뭐라고 표현한다? 할부라고 표현한다. 이게 다른 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법인세나 소득세 또는 회계에서는 이 할부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1년 이내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면 단기 할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부가세에서는 단기자를 안 붙여요, 여러분. 그래서 할부자가 있으면 단기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뭐 시험지에 그 단기자가 없어서 난 이렇게 해석했다? 그거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령 자체가 단기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를 뭐로 본다? 아니, 그냥 할부라고 붙어 있는 걸 뭐로 본다? 단기 할부. 이렇게 취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근데 내가 대금을 회수하는데 1년이 넘어가더라, 초과하더라, 이후이더라.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불러주자? 장기 할부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장기 할부는 회계에서도 장기 할부라고 얘기하고 법인세, 소득세에서도 뭐라고 부른다? 장기 할부라고 부릅니다. 이거 왜 강조할까요? 지금 보시면 우리 할부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은 제가 단기 취급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단기로 취급되는 할부의 판매는 우리 현금이나 외상과 동일하게 가죠. 그래서 재화를 무엇한 때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라면 우리 공급한 것으로 보겠다. 제가 자동차를 12개월 할부로 팔았습니다. 그럼 1년 이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3,6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팔았고 12개월 할부이다. 그럼 3,600만 원을 이번 공급 시기에 포함을 시켜서 한꺼번에 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36개월 할부로 갔다? 그럼 장기 할부죠? 그럼 뭐로 가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이러면 할부의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뭘 썼을 것이다? 할부 계약서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회차 할부금, 2회차 할부금, 3회차 할부금 이렇게 언제 돈 주겠다고 날짜 다 써있고 금액은 얼마이고 이자가 있으면 이자는 얼마이고 이렇게 쭉 써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받기로 한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돈을 못 받았으면 그냥 외상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그게 똑같이 3,600이라고 했을 때 12개월 할부였을 때는 3,600만 원이 우리 뭐가 된다? 과세 표준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날짜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월 1일 날 한 건은 무엇으로 가고 1년 이내로 가고 근데 그 금액이 3,600이라고 하면 두 개를 지금 따져봤을 때 1년 이내였을 때는 5월 1일 3,600짜리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는 거고요. 근데 1년이 넘어가더라 36개월이었다. 그러면 5월 1일 날 3,600짜리 발급 못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어떻게 간다? 계약서에 분명히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약정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5월 31일 날 얼마를 받기로 했다. 3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면 300만 원에 3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날짜는 지금 현재 5월 1일이라는 게 아니라
인도를 5월 1일 날 했지만 내가 받기로 한 때는 5월 31일이면 31일 날 첫 번째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배우시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재무회계는 끝나고 왔어요. 근데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의 인식 기준 얘기할 때요. 할부를 구분하는 거 안 했어요. 단기 할부 거래이든 장기 할부 거래이든 우리가 매출로 계상하는 금액은 모두 다 뭐로 가신다? 인도한 시점에 100%다 잡으라겠죠. 그럼 부가세하고 상황이 달라지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회계도 배우고 세법도 배우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다 고민해 보셔야 될 거니까. 그래서 세법은 장단기를 구분하라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회계는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로 지금 배웠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뿐만이 아니라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생기죠.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 죄다 틀립니다. 문제 시험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내냐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법에 가야 되니까 공급가액과 세액은 부가세법에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근데 무슨 부분? 매출은 또는 수익의 인식은 무엇으로? 회계 기준에 맞춰서 하라고 줘요.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세무부터 나오는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회계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못 내요, 여러분. 근데 세무부터 이제 그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로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려올게요. 반환 조건부, 동의 조건부 이외에 조건부 판매가 있었다. 그게 기타인 거고요.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반환 조건부라는 부분은 우리가 회계라는 공부를 했을 때 무슨 부분? 고객이 구매 의사 표현을 하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물건은 인도는 하였으나 고객이 더 쓸게요, 살게요 라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충족이 됐죠. 그래서 고객의 구매 의사 표시가 되면 우리는 무슨 뭐 재고자산에서는 기말재고에 포함시키지 말고 수익은 매출로 인식한다. 수익 인식 기준 그렇게 배웠죠. 그럼 그런 식의 조건들이 나오게 되면 부가세는 어떻게 볼 거냐?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똑같이 가는 거겠죠. 그거를 이렇게 용어를 바꿔놓습니다. 자, 기한부 판매라고 하는 부분. 자, 기한부 판매라는 부분은 우리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고객이 물품을 받으시고 물건을 보니 내가 원했던 물건이다 라고 마음이 들면 네, 이거 살게요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7일의 기한을 준다거나 뭐 2주의 기한을 주었다. 그럼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는 판매한 것처럼 볼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서도 수익의 인식 기준에서도 있었죠, 여러분. 그게 부가세에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똑같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한부 판매가 되면 우리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업자와 사업자 거래는 금방금방 정리가 돼요. 문제는 소비자들 거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소비자들 거래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부가세 신고 부분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소비자 거래가 있으면 왜 어렵냐면 대부분들이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때 요즘에 뭐 많이 쓰시나요? 제가 그리고 이런 기한부나 반환 조건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회계 수업할 때 대부분 홈쇼핑에서 이런 거래가 정말 많이 성사가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으로 그런 물건을 사고 있다라고 하시면 대부분 카드 결제하시잖아요. 그럼 문제는 카드는 긁혔어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에 포함할 거냐 안 할 거냐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중요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게 회계할 때는 여러분 그래서 선수금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게 다 같이 돌아가죠, 지금. 동일하게 움직이는 부분. 자, 그리고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은 장기 할부 판매와 동일하게 무엇으로 간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대로 간다. 돈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기로 약속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았어도 우린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면 발급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이 있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계약은 가공이 완료된 재화를 무엇해야 된다? 상대편한테 넘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도하는 때입니다. 완료되는 때가 아니고요. 상대편한테 그 재화를 넘겨주는, 인도하는 때가 우리 무엇으로 본다? 공급 시기로 본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완송도나 중간지급이나 장기할부는 뒤에 가서 용어 정의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간주공급이라는 거 있었죠, 여러분? 그럼 간주공급 얘기했을 때 뭐가 있었나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그쵸? 그리고 사업상 증여, 판매, 그리고 폐업 시 잔존재화 이런 게 있었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언제를 공급시키고 봐서 신고를 할 거냐. 이건 벌써 수업 하고 들었어요, 여러분. 자가 공급과 개인적 공급은 언제? 사용 소비한 때죠. 그렇죠? 그래서 재화가 사용되거나 또는 소비되는 때를 우리 무엇으로 봐달라? 공급 시기로 봐달라. 그런데 자가 공급은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면세에 썼다. 비영업용 소형수용차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인 우리 직매장으로 반출하였다. 그러면 그 중에 누구는 직매장 반출은 반출하는 때를 무엇으로 본다? 공급 시기로 본다. 자, 사업상 증여, 우리 특정 거래처한테 무상 또는 저리로 주는 거겠죠. 대체적으로 무상이지만요. 그럼 그 무상 증여가 일어났다. 그러면 증여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자, 회사가 문을 닫아서 남겨져 있는 재화가 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잔존재화라고 얘기한다. 자, 이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일이 됩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폐업일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인 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무인 판매기는 자판기로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럼 자판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라면 우리 그 안에 사람이 있지는 않죠. 여러분이 음료수를 마시고 싶은데 800원이다. 그럼 800원짜리 동전을 넣거나 또는 우리 1000원짜리 지폐를 넣고 200원을 거슬러 받기도 하죠. 그리고 음료수가 툭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만 사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서 먹겠죠. 그러면 그 무인 판매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재화를 공급하고 있으면 그 판매기에서 현금을 무엇하는 거? 꺼내는 때예요. 인치하는 때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무엇하는 거예요?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내가 4월 5일 날 돈을 뺐고 4월 20일 날 돈을 뺐고 5월 10일 날 돈을 뺐고 6월 1일 날 돈을 뺐고 그거 기록했다가 그대로 신고하시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쓰기 나름일 수도 있죠. 왜냐면 누가 와서 여러분 이걸 CCTV로 확인할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이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대부분 인치들을 해요. 그래서 그 정해져 있는 날짜에 딱 맞춰서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무인 판매기에 의한 재화를 공급하는 상황이다. 근데 저희는 카드 결제는 하나도 안 되는 무인 판매기인데요? 라고 하시면 우리 모두 다 뭐로 입력하시면 될까요? 이런 경우. 그럼 이런 경우가 다 14번 건별로 넣는 거죠. 네, 14번 건별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무인 판매기 무슨 결제도 돼요, 여러분? 카드 결제도 돼요. 그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100% 현금으로 파는 게 있었다? 그러면 그건 14번 건별로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 증빙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4번 난에 기타로 집계가 될 거예요. 근데 카드에 의해서 물건을 사간 사람이 있다. 요즘 자판기 카드 결제가 다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뭐로 가야 될까요? 17번 카과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산실물 하고 들어오니까 이런 거 설명하기 쉽네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17 카과라는 게 있죠. 그럼 그거로 또 입력해야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부가세 신고서에 집계되는 위치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라는 난이 있었죠. 네, 그 난에 또 집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의 위치도 완전히 달라요. 이거 가끔 구분 안 하시고 신고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국세청은 전산화 작업들이 워낙 잘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비율이 계속 관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인 판매기에 의해서 신고하는 부분에 단순히 현금으로 팔아서 14번 건별점 신고하는 소위 말해서 기타라는 신고 자료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모르지 않거든요. 100%다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신고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수출하는 재화. 자, 수출하는 재화는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왔어요. 자, 내국 물품의 국외 반출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국경을 넘어서 해외로 나갔다는 거죠. 또는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 있었다. 자, 중개무역 방식은 3자 간의 수출입니다. 그래서 실제 3명이 등장하는 부분. 자, 그러면 그런 식의 수출이 있었다면 우리 공급 시기를 언제로 봐라? 수출한 재화의
선적 또는 기적일로 보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통통배가 있다. 이전 강좌에서 그리고 이 배에다가 무엇하였다? 실었다. 그래서 갑판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간 게 선적이에요. 비행기는 카고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선적 기적이다. 그럼 이거를 뭐로 확인할 거냐라는 문제가 되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적이나 기적일과 관련된 이 부분은요. 우리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또는 항공사가 발행하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서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선하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선하증권을 반드시 받아서 선적일을 확인하셔야 돼요. 수출신고 필증으로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수출신고 필증을 가지고 관세청에 가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저는 이 선화증권을 뒤에 붙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 또는 우리가 비일 오브 레이딩의 약자인 BL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쓸 거예요, 실무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서도 BL이라는 표현도 써요, 여러분. 그래서 선화증권 BL에 의해서 선적일을 확인할 수 있다. 기적일은 여러분 지금 비행기를 운행하는 데서 주긴 해요. 근데 이 기적일을 증명하는 서류는 여러분 유가증권은 아니에요. 이 선화증권은 유가증권이거든요. 근데 이 기저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운송장이에요, 여러분. 운송장이 뭘까요? 여러분들 택배 보내본 적 있죠? 그럼 거기 붙이는 게 운송장이거든요. 그 운송장의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서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항공화물 운송장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항공화물 운송장이라는 서류에 이 기저귀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에어웨이 빌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어웨이 빌. 그래서 그런 서류를 가지고도 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서류를 항상 보셔야 되고 그리고 선적한 부분은 관세청에 들어가면 선적일 조회 메뉴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 선적일이 안 보였었어요, 여러분. 근데 최근에 업데이트가 돼서요. 선적일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선적일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래서 선화증권상의 선적일 이렇게 시험지에 써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왜냐면 법의 문구는 맞춰줘야 되니까. 자, 원양업. 여러분 이 원양업이 수출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박입니다. 그래서 국적을 봤더니 뭐다? 한국 국적의 배겠죠. 아까 제가 외국 선박이라고 했잖아요. 한국 선박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의 선박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팔았다. 그러면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 수출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더라?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건 해외에 수탁자한테 내 물건을 팔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건을 내보냈다고 해서 그 물건이 다 팔린 게 아니고요. 거기서 팔아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팔았다는 걸 나한테 통지해주기 전까지는 저희는 팔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양업은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일정한 부분에 무엇하는 거예요? 그 일정한 장소에서 물고기를 팔아버리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얼마에 팔았는지 확정이 안 되면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갖고 있는 거로는 수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금액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뭘 해요, 여러분? 우리가 농수산물 시장에 가면 얼마 막 부르면서 하시잖아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금액이 확정이 되면 계약서를 써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모든 얘기가 끝나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로 정리하시는 거. 그리고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 있거나 외국 인도 수출이 있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무엇되는 때? 인도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출 재화에 우리 12번 영세라고 입력했던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없잖아요. 그쵸? 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여기 없다는 건 여기에 있는 용어로 거론하지 마세요.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거래가 있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언제냐, 용역의 공급 시기가 언제냐,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재화와 용역 모두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선적일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국내 거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며칠 배에 물건을 실었는지, 며칠 비행기 물건이 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거래는 실제 국내 거래로 취급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이다. 공급 시기가 그대로 뭐가 된다? 우리 아까 왜 이동이 가능하다. 그럼 이동한 때, 뭐 사용이 가능한 때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시점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상대편한테 제가 지금 현재 컴퓨터 100대를 수출한다고 해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했다? 그럼 국내 거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공급했던 시점이 이동이 가능한 때가 됐던 거죠. 그럼 인도했겠네요. 그럼 인도한 시점이 뭐가 된다? 공급 시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거론시키지 마세요. 이거 거론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아니시라는 거.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면 법을 설프게 하신 분들 계속 사고를 치세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걸 막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 이번에 부가세 신고해야 되는데요. 그 물건 선적 언제 했어요? 막 이걸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막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피시면서 막 부가세 신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큰일 날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내 거래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건 다 국제적 거래예요, 여러분. 국제적 거래입니다. 지금 수출제라고 써드린 대표적인 요 부분은 다 국제적 거래입니다. 그래서 그 내국 시용자 구매 확인서는 이쪽으로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인도되는 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되는 때.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 2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음영의 박스가 있을 거예요. 위탁 판매라는 것도 있고. 자,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수탁자가 물건을 무엇한 때요? 공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과 3번과 4번은 용어 정의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할부라는 건 단기와 장기로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가세에서는 그냥 할부 판매이다. 그럼 단기로 취급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장기 할부 판매는 우리 일반적인 단기 할부 판매처럼 인도 기준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로 간다? 회수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대로 가라는 거죠. 약속한 날짜가 있을 것이다. 그 날짜에 얼마씩 받기로 했을 거니까 그대로 가라. 그걸 회수 기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장기 할부 판매를 부가세법에서는 어떤 걸 장기 할부 판매라고 하느냐? 가장 쉽게는 여러분, 내가 대금을 무엇하는 거? 회수하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할부라고 하는 건 내가 대가를 나누어 받는데 몇 번 이상일 것이다. 2번 이상의 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부 얘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한 번에 받는데 누가 할부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2회 이상의 대가를 분할하여 수령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 재화를 인도한 날에 다음 날로부터 최종 마지막 돈, 최종 부불금, 이건 마지막 돈 받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종 부불금의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 몇 년 이상이면 1년 이상이면 우린 무엇으로 보겠다. 우리는 장기 할부 판매를 보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각 대금을 회수하기로 한 때를 무엇으로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에 대한 공급 또는 완성도 기준 지급에 대한 공급. 자, 그들은 어떤 걸 그런 표현으로 부르느냐. 자, 여러분, 중간 지급 조건부라는 건 중간에 돈을 지급하는 부분에 계약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다 계약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재화의 인도일 이용 가능일 전에 계약금 이외에 대가를 무엇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이고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 이상인 경우. 그러면 이건 무슨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나는 재화를 상대편한테 넘겨주었다, 안 넘겨줬다? 아직 안 넘겨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회사비를 이렇게 드린 거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무슨 부분? 저는 계약금을 일단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 계약금 언제 받았니? 4월 1일이요. 4월 1일에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슨 부분? 우리가 이 재화를 보시면 인도일, 이용 가능일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재화를 주거나 사용하는 시점은 뒤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간에 일정한 날짜를 약정해서 무엇하겠다. 우리 돈을 또 나눠서 받겠다. 근데 계약금을 무엇하고 받고 우리는 다시 돈을 나누어서 받는데 그러니까 분할이 최소한 여러분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중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 분할이란 부분을요. 중도금이라고 그냥 표현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잔금을 받는 날짜가 있을 건데 이 날이 잔금 받는 날짜이다. 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한 번의 불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중도금을 주는데 저희는 1차 중도금이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중도금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2차 중도금도 있던데요. 이건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중도금이 한 번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번의 중도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한 번의 분할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계약금을 받고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 이 날짜까지의 기간이 몇 월경과 우리 6개월 이상의 뭐가 있어야 된다?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럼 4월 1일 날 계약금을 받고요. 잔금을 며칠 날 받았는지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도금에 대한 거. 중도금에 대한 건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잔금을 받은 날짜가 언제냐. 그래서 우리 계약금 4월 1일 날 받고 마지막 잔금은 11월 30일 날 받고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4월 한 달,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럼 여러분 8개월이죠? 그러면 6월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이다죠.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은 중간지급 조건부에 의하여 당신이 계약금 한 번, 중도금 두 번 이렇게 받았대요. 그 잔금 마지막 한 번. 여러분 제가 1, 2, 3, 4 왜 썼을까요? 이 1, 2, 3, 4에 맞추어서 무엇 해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세금 계산서 발급은 몇 번이 이루어진다? 4번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과 하나, 1차 중도금과 하나, 2차 중도금과 하나, 마지막 잔금과 하나. 이해됐어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 시기가 뒤에 가면 과세 표준하고도 같이 움직여요. 아니 공급 시기하고 과세 표준하고 달리 가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 날짜에 얼마가 신고가 됩니다라는 게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가 뒤에 과세 표준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발급이 4번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무슨 부분? 자, 일단 기간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4월 1일 날 무슨 부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간지급 조건부의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도금도 한 번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잔금을 받고 우린 재화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잔금 언제 받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예, 저희 9월 30일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그럼 여러분 딱 9월로 끝났네요. 그쵸, 여러분?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은 이렇게 내면 모호하다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9월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 9월 이상이니까 이상은 6개월을 포함이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이건 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바꿀 거예요, 여러분. 몇 월로요? 8월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러면 4월 1일 그리고 중도금 있었고 잔금은 8월 30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얘는 지금 현재 5개월로 끝나겠죠. 아까 9개월이 6개월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잔금부터 우리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사이가 5개월밖에 안 되지니까 이 부분은 뭐가 인정이 되지 않아요.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되는 공급이 아니다가 되져요. 그러면 우리는 공급의 시기가 계약금 날짜, 중도금 날짜, 잔금의 날짜가 아니고요. 무슨 날짜가 된다. 너 재화 언제 인도했는데 재화를 인도한 날 또는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사용 가능한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시험에서 자꾸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시험에서 지금 현재 출제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요건에 맞춰서 나누어서 봐야 되는 게 맞느냐라는 걸 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고 싶겠죠. 그래서 요건 충족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론과 전산 실무 다 내고 있고요. 이쪽 문제를 건들면 2번, 3번, 4번을 건들었다라고 하시면 시험에서 채상 문제가 돼요. 난이도가 제일 위에까지 올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재화의 공급으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중간지급 조건부하고 완성도 기준지급에 대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이라는 것도 해당 사항이 있지만 용역 공급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건설 쪽에서요. 왜냐면 건설이 대부분 계약금 주고요. 중도금을 여러 차에 나눠서 줘요. 그리고 마지막 잔금을 치르면서 모든 게 끝나지거든요. 그래서 재화보다는 용역 공급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달라질 건 없어요. 재화든 용역이든 이런 용어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완성도 기준 지급.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완성도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진행한 정도를 따져보니 진척도를 따져보니 몇 퍼센트 시점이다? 100% 시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0% 시점이 되는 완성도 기준 지급으로 가겠느냐 이런 걸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완성도란 부분으로 얘기할 때 100%라고 하는데 부가세에서도 그럼 그렇게 보는 거냐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행 정도라는 거로 좀 표현을 바꿔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부가세는 그렇게는 안 해주더라고요. 회계를 배울 때 여러분 우리가 진행하는 정도에 따라서 지금
인식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완성된 시점에 인식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도가 진척도의 표현이에요. 부가세에서는 진척도의 표현. 그러면 지금 여기 진행의 정도라는 부분을 부가세에서는 완성 시점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완성된 정도의 시점. 그러면 누군가는 20%의 공급 시기를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40% 시점의 공급 시기를 볼 수 있고, 누군가는 70%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20%가 완성이 되면 나는 지금 현재 공급 시기로 보아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과세표준 확정돼서 너한테 돈 줄게 이렇게 가겠다는 건데, 그럼 여러분 20%, 40%, 70%라는 거는 어딘가에 써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약서에 완성도가 20%가 되면, 진행이 20%까지 되면 우리는 공급 시기로 보아서 당신한테 1억을 주겠다. 지금 그리고 4억이 우리 40%가 완성이 되면 우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천을 주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이 완성도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쪽에서는 완성된 시점으로 100%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진행의 정도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진행의 정도.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재화의 제작 기간이 장기간을 요한다라고 하면 진행도 또는 완성도를 확인해서 그 비율만큼 대가를 무엇하겠다?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선박회사도 이거 많이 쓰겠죠. 선박을 건조해서 파는 회사들이요. 네, 그쪽에서도 이런 조건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조건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시기 보시면 되고요. 252페이지 보시면 되세요. 일반적인 공급 시기라고 해서 이제 나와져 있는 거 보시면 우리가 영무가 제공이 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봐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여러분 그냥 오늘 가서 오늘 끝나는 건 그 날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세요. 저희 사무실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우리가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해서 서비스를 이용받은 거죠. 그러면 그날 그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얼마가 나왔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날짜로 그냥 끝나진다는 거죠. 우리가 제공받는 입장으로 보시면 그날 고치고 다 가셨다 이런 얘기. 그럼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간에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러니까 끝나는 날, 그 날을 공급 시기로 보고 있는 게 통상적인 경우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 시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재화의 공급 시기에서 나왔었던 용어가 다시 등장이 되죠, 여러분. 완성도 지급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 중간 지급 조건부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장기 할부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까지는 어디에서 봤던 얘기하고 동일할 것이다. 우리 재화 공급에서 봤던 그 용어랑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누가 하나 더 추가됐다? 부동산 임대라는 부분이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가셔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대로 가셔라. 그러니까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약정한 날짜가 있을 것이다. 그 날짜를 공급의 시기로 봐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를 들어가서 보니 1월 1일부터 몇 년도 2020년도 1월 1일부터 우리는 2025년도 언제까지이더라. 12월 31일까지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더라. 계약 기간은 여러분 꼭 1년이어야 될 이유도 꼭 2년이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본인들이 약정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서를 썼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 기간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서에 뭐라고 쓸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매월 청구할 건데 며칠 날짜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언제 돈이 우리한테 입금이 되어야 하고 이런 거 다 써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돈이 안 들어왔어도 우리는 약속된 날짜에 맞춰서 무엇할 것이다. 받기로 한 때를 다 명기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런 조건들이 나오게 되면 우린 돈을 못 받았으면 다 그냥 외상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나온 부분. 다만 부동산 임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 보증금이라는 걸 받더라. 근데 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임대료가 있는 것처럼 보아서 우리 부가세 몇 프로를 10%를 징수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간주 임대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간주 임대료는 언제를 공급지기로 보느냐?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 보셔라. 왜냐면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과 확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도 따로 구분해줬던 거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6개월씩 볼 거니까 상관이 없을 거고요. 간이는 1년에 한 번이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그 종료율로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간주임대료 계산을 최근에 실무자가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간주임대로 뭘 물어보신 분이 있냐면 임대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간주임대로 계산해야 되느냐.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임대기간 명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 임대기간을 아까 써드린 게 제가 뭐였던 거예요? 2020년도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25년도 12월 31일까지다. 근데 우리가 보증금을 미리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미리 받았다라고 해서 이걸 계산하신 게 아니라 임대 기간 내에서만 간주 임대료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면 간주 임대료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인위적인 구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우리 부동산 임대 관련돼서 임대료도요, 한꺼번에 받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꺼번에 내가 12달치 받았다고 해서 부가세 신고 때 12달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미리 땡겨받은 것 뿐인 거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따라서 무엇 해야 될까요? 안분해서 신고하시는 게 맞아요. 안분해서 신고하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임대와 관련돼서 임대료 청구가 들어갈 건데 1월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는 아까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난다, 12월 31일자에 끝나겠다 이렇게 줬지만 모든 회사가 1월 1일에 시작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1월 10일부터 어떤 사람은 1월 15일부터 다 제각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1월 달에 임대료를 무엇해야 되는데 달라고 해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월 미만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1월 미만은요, 1월로 봐버려서 청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세법의 요건들이 또 정해져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의 문구는 잘 안 내요. 근데 ERP에서 한번 낸 적 있어요. ERP에서. 그러니까 1월 미만자를 한번 냈던 거죠. 그러면 1월 미만은 1월로 봐버리는데 앞쪽으로 들어가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임대 기간을 2021년도 4월 15일을 넣으면 우리는 15일치만 계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달치가 계산돼 버리거든요. 그게 무슨 부분? 1월 미만은 1월로 보아서 무엇하겠다? 앞쪽으로 포함시켜 버리거든요. 뒤쪽으로 가지 않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세법 요건에 맞춰서 세팅값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낸 거는 유일하게 ERP밖에 없고요. 현재 다른 시험에서는 모든 임대기간 다 1일 날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고민거리가 아예 없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건 전산 실무할 때 또 한 번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이다. 그래서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자, 우위 기준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영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이 되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서 정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1번과 2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 시기에 갔더니 우리 세법에 뭐가 있더라? 예외 규정이 있더라. 그런 걸 특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에 특례. 자, 첫 번째 특례는 무엇이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라는 부분. 아니, 그 문 닫으면 과세 기간은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만 해서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왜 들어오냐면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폐업을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폐업일 이후에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료된 시점이. 근데 이게 공급을 시작을 하는 시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폐업하기 전에 벌써 거래가 성사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끝나는 날짜가 언제이더라? 폐업일 이후였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를 기준으로 마무리를 줘야 되냐? 이게 문제가 돼요.
폐업일을 기준으로 앞에 모든 상황이 끝났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폐업일을 무엇으로 보아? 공급 시기로 보아 정리를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월 30일 날 폐업을 하고요. 그리고 재화나 용역에 대한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우리 지금 현재 확정이 된 시점은 언제라고 얘기한다. 6월 30일이다. 그럼 우리는 6월 30일 날 공급 시기로 보아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정리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폐업한 회사한테 어떻게 세금 계산서 발급해요? 불가능하죠. 전 그런 회사도 보긴 했어요. 우리가 이제 전자가 도입된 지가 꽤 되긴 했어요, 여러분.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 전자가 도입됐던 시점에요. 회사가 폐업을 하는데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기업이 직접 폐업하지 않고요. 법무사를 끼고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법무사는 절대로 공짜로 일 안 해주죠. 그래서 법무사가 이제 폐업 정리하면서 뭐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럼 이 법무사가 기업한테 뭘 달라고 했었을까요? 우리 지금 너의 업무를 해줬으니 수수료를 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었냐면 폐업을 4월 30일로 다 서류 진행했어요. 근데 이 업무가 끝나는 시점은 폐업하는 날짜는 4월 30일인데 업무가 끝나는 시점은 사실상 이제 막 정리하면서 실제 모든 마무리가 된 시점이 소위 말해서 5월 10일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무사 쪽에서 청구서인 뭘 줬을 것이다.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할 거거든요. 과세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한테 과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 청구를 했는데 며칠 날짜로 했어야 돼요, 여러분? 폐업을 4월 30일 날 했으면 이 세금 계산서가 4월 30일이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 당당해요. 5월 10일로 발급하시고 기업한테 준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고 물어보시는데 법무사에서 기업한테 줄 때 여러분 우리 수기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했겠죠? 또 하나 문제점. 우리가 폐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들어가면 되죠? 과세기간 배웠어요, 여러분? 자, 폐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제가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4월 30일 날 폐업했으면 실질적으로 폐업에 대한 최종적인 신고는 5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났을 거거든요. 이때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4월 30일 날 폐업한다는 부분에 서류도 그때 반납을 하고 25일 날 정리를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에는 아직 이 회사가 폐업 처리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4월 30일 폐업으로 정리가 끝났는데 그리고 또는 폐업 처리가 되고요. 전산망이 폐업 처리가 됐다고 해서 바로 전산망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세금서 발급해서 폐업한 회사한테 발급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또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폐업한 회사한테 전자로 발급을 또 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폐업을 4월 30일 날 했는데 세금 계산서는 4월 30일 이후에 발급된 건이 있었다? 문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폐업한 회사한테는 세금세 발급 못해요. 휴업한 회사한테도 세금세 발급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으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이거 물어보신 분한테 종이라고 하길래 전 뭐라고 알려드렸을까요? 불법을 알려줄 수밖에 없죠. 찢으시고요. 그쵸? 종이는 일단 국세청이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 5월 10일이고 5월 25일도 아직 도래 안 했잖아요. 찢으시고 며칠 날짜로 4월 30일 거로 다시 발급하세요라고 했죠. 근데 저는 법무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는데 이런 실수를 했다? 제가 볼 때는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아요. 네. 담당자가 아무래도 자기 업무가 끝나는 날짜가 그날이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계속사업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금비를 발급했던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전산망에 폐업한 회사가 일정 기간은 계속사업자로 조회가 되기도 한다. 왜냐면 전산망이 금방 말소가 되지도 않고요. 폐업을 4월 30일 한다라고 하는데 서류를 바로 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뜨는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4월 30일을 폐업일인 4월 30일을 공급 시기로 모아서 모든 증빙은 이 날짜로 다 마감이 끝나야 됩니다. 그 이후의 날짜는 있어서는 안 돼요.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 두 번째,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급 시기 하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공급 시기가 무슨 날짜이다, 작성 연월일이고 그 날짜에 세금서 발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도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급을 아직 안 했어요. 공급을 하기 전에
나 세금 계산서를 미리 준 게 있더라. 가능하냐라고 얘기해요. 근데 법에 갔더니 미리 주는 거 내가 인정할게 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충족되어 있다라면 우리는 공급 시기가 언제로 바뀌어버린다. 대가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미리 준 날이 우리 공급 시기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미리 발행한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발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미리 발급하였다.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아직 공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있을 건데 우리 계약한 서류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 얼마라고 하는 대가는 확정이 됐겠죠. 그래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엇하시고 받고 그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무엇하였다라면 발급하였다라면 그 발급하는 때를 무엇으로 보겠다? 공급 시기로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선발급 세금 계산서 또는 선발행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맞춰보시면 원래 공급일은 5월 31일인데 우리는 5월 30일 날 대가의 전부를 받든지 아니면 대가의 일부를 받고 나는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미리 발급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요 시기가 뭐가 되는 것이다? 공급 시기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5월 10일 날 나는 대가 5천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럼 내 통장에 일단 5천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급 시기로 봐서 부가세 신고 때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분? 미리 받은 돈이죠. 그럼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선수금 써야 되는 거죠. 아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럼 선수금은 5천인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무슨 부분? 10%를 예수금으로 징수해서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을 것이다? 5,500. 그런데 이 법을 또 악용을 하세요. 돈이 안 들어왔는데 생에서 발급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또 그런 사고를 또 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일단 우리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고 상대편이 물건을 사가는 사람이면 우리는 항상 약자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이 항상 강자인 거죠. 갑을관계로 봤을 때. 근데 그들이 세금 계산 달라고 하면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뒷상황을 안 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덜컥 5천만 원대를 줘요. 근데 돈이 들어와야죠, 여러분. 돈이 안 들어오면 문제가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돈도 안 들어왔는데 얘를 뭐로 처리하실 거예요? 처리할 수 있는 계정도 없어요. 나 매출을 잡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내가 매출을 잡으면 물건을 팔지도 않고도 뭐가 되는 우리 소위 말해서 법인세나 소득세를 더 내야 되는 꼴이 되죠.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선발행 세금 계산서 우리 가공 쪽으로 발급하는 분들이 있어서 국세청이 이게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왜 약자 강자 얘기를 하냐면 상대편들이 매입 자료가 부족하면 소위 말해서 매입이라는 건 우리가 매출이 있으면 매입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게 매입이 너무 부족해요. 그럼 너무 당당하세요. 저희하고 거래하는 매출처가 우리 이번에 5천짜리 하나만 좀 끊어주면 안 돼? 우리 어차피 계약한 거 있으니까 다음에 매출량 정리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5월 10일과 5월 30일의 차이 정도이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그렇게 얘기하실 땐 거의 12월 사건이에요. 12월이면 우리 회계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 회사가 많다고 그랬죠. 그럼 해가 넘어가면 기수가 바뀌죠. 그거 해결할 방법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발등 찍는 격이에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사에서 걸리시면 허위세금 계산서나 가공으로 적발될 위험성이 있고요.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리고 적법한 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5천만 원의 가산세 그대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건 꼭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걸 허용하는 건 돈을 받았을 때만 허용하는 거예요. 돈을 받았을 때만. 그래서 그런 요건들 좀 보셔야 되고 여기에 살이 조금 더 붙어요. 그거는 뒤에 가면 다시 배우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희는 돈 받는 얘기만 했죠. 근데 그게 돈을 받기 전에 미리 주기도 하거든요. 무슨 부분? 저희 서류 들어와야 돈 드려요라고 해요. 결제 서류가 있어야. 그럼 5천에 500짜리를 미리 준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럼 법에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뒤에 가면 7일이라는 걸 배워요. 7일. 그리고 30일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또는 계약에 의한 경우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도 다시 세분화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거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그냥 미리였더라면 대금을 받았다.
이렇게만 배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세분화 수업은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을 했더라. 근데 법에선 뭐라고 한다? 인정할게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할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 할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할부는 크게 대가를 나눠 받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부분을 들어가서 보니 우리는 단기라는 할부가 있고 장기라는 할부가 있었다. 이렇게겠습니다. 단기는 외상으로 팔든 현금을 받고 팔든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그들과 동일하게 당신이 무엇을 하면 재화를 인도하게 되면 그 인도한 시점에 우리는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기 할부는 회수 기준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슨 부분? 나는 각대금을 무엇하기로 한 때, 각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무엇으로 보겠다. 우리 공급 시기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장기 할부에 의해서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이 있었더라면 원칙은 언제로 가야 된다. 내가 2021년도 2월 1일에 재화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재화에 대해서 대금을 받기로 한 부분을 가서 봤더니 장기 할부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각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약정해 놨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2022년도 2월 1일에 대가를 받기로 했고 2023년도 2월 1일에 또 대가를 받기로 했대요. 연불인가 봐요. 여러분 연단위 한 번씩 받는 걸 연불이라고 해요. 연불. 여러분 연불은 연 단위로 받는 건데요. 그러면 연 단위 한 번씩 받는 거니까 누가 봐도 장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기 연불이다. 그러면 지금 공급 시기는 받기로 한 때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렇게 배우고 들어오신 거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내가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용역이 무엇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전기는 우리가 선을 한번 연결하면 전기가 계속 무엇되고 있어요? 나한테 공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일정한 기간을 무엇해서 나누어서 구획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누어서 우리한테 대금 청구가 들어오고 우린 그 부분을 무엇할 것이다? 우리 돈을 또 내겠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그 계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원래 무엇으로 간다? 원칙은 대가를 받기로 한대, 여러분. 원칙은.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게 2번 얘기예요. 그래서 전력이나 통신 등 그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다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눠서 청구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맞춰서 본인들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벌써 전산 쪽에서 전기요금 청구서 한번 본 적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 떠올려 보시면 작성일자가 우리가 대금을 내야 되는 날짜보다 먼저였을까요? 뒤였을까요? 여러분 돈 뒤에 냈어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 시험은 그냥 일반 전표에 내면 일반 전표에 가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 가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시고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하세요라고 했는데 업무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지류 형태를 띠고 있는 세금 계산서이다. 그래서 공급자는 한전번호 나와 있고 공급받는 데는 우리 회사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공급가액 얼마, 세액 얼마 써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정기요금, 언제까지 돈을 내세요. 그런데 작성일자는 돈을 내는 날짜보다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나는 아직 돈을 안 냈으니까 미지급금을 계상하세요. 이렇게 설명드렸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원칙하고 안 맞아가죠. 그죠?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여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받는 날짜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을 낼 수도 없고요. 이렇게 나눠서 가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원칙을 깨버리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무슨 부분? 아니 당신이 아직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 하겠다? 세금 계산서 미리 발급해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의 작성일자가 전기요금을 내야 되는 날짜보다 무엇하더라? 앞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을까요? 앞쪽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 그럼 그게 특례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부분,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에 제공이 완료되거나 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획할 수 없는 부분이 쭉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내가 다음 연도에 대가를 받기로 했고 다음 연도에 또 대가를 받기로 했고 또는 무슨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날 내는 날짜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하겠다.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아예 공급 시기를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나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를 언제 작성일자로 하여서 언제까지 돈 내면 된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미리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는 앞쪽으로 돌아버리는 거죠.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기 할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무슨 부분 회수 기준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실무자들이 들으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세금 계산서를 36번에 나눠 받은 기억이 없는데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만약에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샀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를 소위 말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36번에 나눠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받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 세금 계산서를 다 3,600만 원짜리 한 장으로 한 번에 받았거든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너 미리 줘도 괜찮아 라고 하는 특례 규정이 있거든요. 장기 할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재밌는 건 시험은 원칙을 더 많이 냅니다. 시험은 무슨 부분 장기로 할부, 장기 할부로 판매한 재화나 용역이 있었다라면 각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이며 나는 세금 계산서를 36번 발급하겠다. 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세금 계산서를 2번 발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나 그거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죠. 이 특례에 나와 있는 무슨 부분을 나 그냥 인도한 시점에 3,600짜리 한 번 발급할 거야. 그리고 돈 받을 때 무슨 뭐 이자가 있다 그럼 그 이자 정리만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현실은 특례를 더 많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시험은 자꾸 각대금을 받기로 한 때를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또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조금 하시긴 해야 되겠죠. 네, 시험과 현실이 좀 다르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화의 수입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재화의 수입 시기는요. 관세법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된 때를 재화의 수입 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입 신고 수리가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납부일을 기준으로 공급 시기가 확정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수입 시기는 그렇게 결정.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여러분. 재화와 용역의 공급 장소라고 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우리나라 과세권이라고 하는 부분, 그럼 부가가치세 10% 또는 0%라고 하는 부분이 미치는 거래에 대한 판정 기준이 되는 게 공급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어디까지로 볼 거냐, 어디로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자, 재화 같은 경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다라면 이동이 시작되는 데가 어디인지를 봐라. 저희 부산에서 시작했는데요. 그거 과세이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를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장소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과세권이 미치는 장소로 보아서 과세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국외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자, 용역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영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로 놓고 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전산 쪽 앞에 있었던 그 부가가치세 기초개념 문제 풀 때 여러분 과세권 미치는 장소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거랑 같이 섞여져 있었을 때. 근데 부동산 임대가 있었죠, 여러분. 그럼 부동산 임대의 장소가 한국이었나요? 국외였나요? 국외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용되는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한국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 과세권이 미칠 수 없죠. 그래서 과세로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용역 부분의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 국내 그리고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 운송이 있었다라면 사업자가 비거주자 그리고 외국 법인이었다라고 하시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대되는 장소를 가지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 여러분 국제 운송이라고 했으니까요. 무슨 의미가 되는 걸까요? 우리 실제 한국에서 비행기가 떴지만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움직이는 부분들 또는 우리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국내에서 국외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우리 국내에서 국외로 갔다가 그리고 국외에서 다시 국외로 가기도 해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또 있고요. 우리 왜 경유지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국외에서 어디로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게 국제 운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권 10%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객이 무엇하는 거?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과세된다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그 과세는 0%가 있으니까 이런 국제운송은 영세율에 대한 범위도 보겠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이었었다라면, 그럼 여기서 국내 사업자는 괜찮아요. 근데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그러면 우리나라 사업자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탑승되고 있는 또는 적재되고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정리해달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업자였었다라면 국내에서 국외로 가는 것도 과세권이 영향을 받고요. 국내에서 국외로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것도 과세권을 미쳐요. 그리고 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과세권이 미쳐집니다. 근데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무엇한 거? 실린 것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달라져요, 여러분. 사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매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국외 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이게 항상 논란이 됐다가 이게 금년도에 명문화를 시키면서 세법 개정안에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외 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가지고 과세권을 결정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죠, 여러분. 우리 너튜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상 유튜브를 사실상 이 이름 안 내고 싶어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이거로도 뭐가 발생이 돼요?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부가가치세 발생 여부도 문제가 될 거고 당연히 수익은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이 수익이 발생되는 사람이 거주자이면 국내에서 벌든 국외에서 벌든 다 세금 징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따진 부분이 있는데 부가세가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부분에서는 이 전자적인 용역에 대한 부분을 국내에서 공급을 받게 되면 요 세 가지 요건을 따져봐서 과세권을 결정하겠다라고 아예 명문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게 명문화가 됐습니다. 시험은 현재까지 출제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출제 안 하더라고요. 단순히 저희가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배울 때 지금 무슨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살짝 거론은 했지만 그런 식으로 냈던 문제는 있었지만 사실상 구체적으로 문제 출제를 하는 분들은 현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골치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영세율 쪽 관련된 분이 뭘 물어보신 적이 있냐면 국제운송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영세율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과세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과세권은 맞거든요. 근데 10%가 맞느냐 0%가 맞느냐라는 게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이게 구분이 안 됐던 지역이에요. 우리가 0%와 10%의 구분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0%로 취급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실무자들은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업하는 분이 제일 속편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국내에 거래처가 다 있고 이런 분들은 정말 속편한 거죠. 근데 거기서 수출이나 수입이 일어나거나 특수한 경우도 일어나게 되면 이 과세권조차도 골치가 아프고 10%냐 0%냐도 논란거리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봤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쯤은 좀 보고 가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시험 목적상 크게 빈도를 내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넘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 챕터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두 번째 챕터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이제 그 다음에는 챕터가 바뀌죠, 여러분. 네, 영세율과 면세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